시청자,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를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꺼냈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난 6월 초 평양의 노동당 간부학교에서 김정은 이 청년 엘리트들 앞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붕괴, 80년 동안 북한 체제가 본능적으로 거부해온 그 단어를 다른 누구도 아닌 김씨 집안 후계자가 자기 입으로 꺼낸 거예요. 그것도 노동당 핵심 엘리트 1년에 200명만 골라서 양성하는 그 자리에서요. 근데 여러분 뉴스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장면이 그냥 간부 군기 잡기 정도로 지나갑니다. 김정은의 도발, 김정은의 호언장담만 받아쓰는 보도들 사이에서 정작 평양 안쪽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는 절대 안 보여요. 왜 8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던 단어를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꺼냈을까요? 그것도 어떤 단어들과 같이 꺼냈는지 세도주의, 관료주의, 그리고 결정타로 부정축제, 김정은이 직접 입에 올렸다는 거. 이게 이 연설의 진짜 무게입니다. 오늘은 표면, 동기, 결과 세 층을 차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정은이 본 평양, 김정은이 두려워한 그림,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오는가. 호랑이 곶감 얘기 아시잖아요. 곶감만 보여주면 호랑이도 도망간다는 옛 얘기. 김정은도 지금 붕괴라는 단어를 곶감처럼 흔들고 있는 건데 정작 그 곶감을 흔드는 본인이 가장 떨고 있다는 게 이 장면의 핵심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충성 강요 연설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자기 진단이에요. 지상파 뉴스에서는 김정은 발언을 그냥 간부 군기 잡기로 다루고 끝냅니다. 근데 그 5글자가 빠지면 이 연설의 진짜 무게가 안 보여요. 부정축제, 김정은이 직접 입에 올렸다는 거. 주류 매체가 이 부분을 거의 안 짚는 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붕괴라는 단어는 북한 체제가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단어입니다. 체제 붕괴 얘기가 외부에서 30년 동안 나왔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뼛속 깊이 밝혀 있어요. 그런 단어를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꺼냈다는 건 자기가 그 단어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자백이거든요. 오늘 세 층을 차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그 자리에서 정확히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가? 표면. 둘째, 왜 김정은이 하필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단어를 꺼냈는가? 동기. 셋째, 이게 한국 안보의 동부가 구도에 어떻게 돌아오는가? 결과. 세 층을 다 보고 나면 처음 그 한 단어가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짚이실 겁니다. 먼저 표면부터요. 김정은 이 6월 초에 노동당 간부학교를 찾았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노동당 핵심 간부를 양성하는 곳이에요. 1년에 한 200명씩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골라서 키우는 자리입니다. 4대 세습 김씨 집안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 써야 할 인적 자원이죠. 거기서 김정은 이 청년 간부들을 앞에 놓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마라. 세도주의 안 된다. 관료주의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슬쩍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부정축제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그 자리에서 붕괴라는 말까지 나와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흐리멍텅하게 하다가는 정신적으로 붕괴된다는 식의 표현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안 먹히는지 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 일반 간부 월급이 3영원입니다. 북한 돈 3영원. 김일성대 교수 장관급도 5영원이에요. 그런데 1달러가 북한 돈으로 8영원이었습니다. 이전 기준으로요. 최근에는 환율이 5만 원, 6만 원 갔다가 지금 7만 원, 8만 원까지 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그 월급 전체가 한국 돈으로 1,100몇 원, 교통비도 식대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게 월급입니까? 영수증입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월급으로 가족을 먹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징으로 주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월급은 이제 의례적인.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물질에 집착하지 마라. 한마디 한다고 그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힙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부정축제라는 단어가 직접 입에서 나온 겁니다. 너무 심각하니까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이 연설은 협박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 신호예요. 평양 간부들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농담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도는 줄 아십니까?
수령님 얼굴 그려진 돈보다 모택동이랑 미국 할아버지 얼굴 그려진 게 최고야. 모택동이면 100위안짜리, 미국 할아버지라는 건 100달러짜리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프랭클린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그 얼굴 그려진 종이는 정확히 압니다. 양키, 백이, 아바이가 있는 게 최고야. 이런 식으로 새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그림이에요. 다들 임금님 옷 멋지다고 말해주는 분위기인데 간부들이 속으로는 저 양반 옷 안 입었다는 걸 다 알아버린 거죠. 그게 농담으로 새어 나오는 단계까지 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일성 동상 1000개보다 벤자민 프랭클린 한 장이 더 무겁다는 것을 그 간부들이 이미 알아버렸다는 거. 그러면 김정은은 왜 유독 청년 간부에 집착할까요? 김정은 본인 나이가 42세입니다. 자기보다 어린 30대 간부들이 자기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기 딸이자 후계자인 김주애를 떠받쳐야 할 세대거든요. 4대 세습이라는 게 김정은 한 사람 권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김주애가 권력을 인수하려면 최소 10년, 15년이 걸려요. 그 사이에 그 김주애를 어깨에 매줄 사람들이 바로 지금 그 30대 청년 간부들입니다. 근데 김정은이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창당 세대 정신 본받아라. 6.2, 전쟁 세대 정신 본받아라. 80년 전, 60년 전 정신을 본받으래요. 한국 청년한테 6.25 때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그대로 살아라 하면 어떤 표정이 나오겠습니까? 거부감이 들 거 아닙니까? 평양 청년 간부들이 지금 정확히 그 표정이에요. 근데 김정은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건 이 청년 간부들 분위기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정리하고 싶으실 겁니다. 결국 충성심 문제 아니냐. 그 충성심을 다시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김정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간부학교 돌면서 연설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충성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다른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는 게 문제거든요. 북한 체제의 변화를 시간 순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1990년대 중반 김일성이 갑자기 죽고 수해가 나고 노동당 배급이 끊겼습니다. 그게 고난의 행군이에요. 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때 두만강 압록강 시신이 둥둥 떠다니고 평양역 앞에 시신이 가마니로 덮인 채 쌓여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 시대 초기에 온 게 면종복배 단계예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복종하는 척하는데 속으로는 너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기회만 되면 이런 단계. 굽신거리지만 뱃속으로 칼을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단계도 지났습니다. 어디로 갔냐? 각자 도생으로 갔어요. 충성도 안 하고 칼도 안 갑니다. 그냥 각자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물 구조가 북한 체제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 된 거예요. 월급 가지고는 못 사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길거리에서 빌어먹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산에 가서 뭐든 끓여 먹고 살았어요. 정작 먼저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체면이 있던 하급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시장에 못 나간 거예요. 굶으면서 집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사람들. 지금 김정은 이 부정 축제하지 마라 한마디 던졌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청년 간부들이 머릿속에 떠올린 게 어쩌면 그 그림 아니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층 동기로 내려가 봅시다. 각자 도생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요. 북한이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표방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정권 수립 때부터 자랑해온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게 말이 무상의료지 됩니까? 탈북민들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요. 무상 맞습니다. 그런데 약은 어디서 사옵니까? 장마당에 가서 주사약, 주사기, 먹는 약을 본인이 사가야 합니다. 의사한테 사다 줘야 처방을 해줘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담배 함부로 북한에서는 한막대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같이 고여야 바쳐야 치료를 해주는 구조예요. 이게 언더테이블 이 정상화된 사회입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남느냐? 달러 만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화 상점 지배인, 해외 관광객 안내원, 군부 승진 인사 개입할 수 있는 상층권 권력자. 이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나머지 일반 간부들은 굶주려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부정축제라는 단어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시스템이 자기 앞에서 굴러가고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이 진짜 밤잠을 못 자는 이유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외부 정보 침투예요. 북한도 국가니까 사람을 안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외교관, 해외 근로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병사들은 거기 갇혀서 전쟁만 하다 옵니다. 그런데 같이 따라간 통역, 의료진, 정치 간부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마디 합니다. 가족한테, 친구한테, 야, 사실은 밖이 이렇더라. 그 한마디가 평양에 퍼지는 거예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정확히 이겁니다. 여기에 4대 세습의 인구학적 함정이 겹쳐요. 김주애가 지금 10대 초반입니다. 권력 인수까지 최소 10년, 15년, 20년 그 사이에 김주애를 떠받칠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30대 청년 간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흔들리면 4대 세습이 안 되는 겁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 얘기 아시잖아요. 김씨 집안이 4대까지 권력을 펴먹으려면 그 거위, 청년 간부 세대가 알을 낳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거의 배부터 가르고 있는 모양새예요. 충성하라, 물질 집착 마라, 창당 세대 정신 본받아라. 거위가 그 말 듣고 알을 더 낳겠습니까? 자기 배 갈리는 건 느끼면 도망갑니다. 그게 외부 정보 들어오는 순간 가속됩니다. 권력 내부 풍경 하나 더 짚고 갑시다. 김정은이 행사장에 들어가면 자기 자리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명패가 미리 놓여 있지 않으면 어디 앉아야 할지 몰라서 두리번거린다는 거예요. 그때 김정은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냐? 현송월입니다. 노동당 부부장으로 알려져 있고 김정은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죠. 동선이 꼬일 것 같으면 김정은이 가장 먼저 현송월 어디 있나부터 찾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송월이 달려와서 여기 앉으십시오. 동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4대 세습 후계자를 만들어낸 사람이 정작 자기 자리도 명패 없으면 모르는 단계라는 거죠. 권력의 형식은 절대적인데 권력의 작동은 측근 한 명에 의지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지금 본격적인 내부 단속에 왜 못 들어가느냐? 외부 정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이 베이징 가고 트럼프도 베이징으로 달려가서 시진핑 만나고 시진핑 방북설까지 도는 상황. 이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부 단속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외부에 빈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외부 정세 정리되는 거 기다리는 중이라는 거예요. 정리가 끝나면 본격적인 내부 단속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평양 안쪽 그림이고요. 진짜 한국 입장에서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줄 짚고 가겠습니다. 김씨 집안이 80년 동안 공포로 사람들을 묶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포보다 달러 한 장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그게 김정은이 정작 무서운 겁니다. 잠깐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80년 동안 작동한 공포 시스템이 화폐 한 장에 밀리는 순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붕괴라는 단어를 김정은이 입에 올린 그 순간, 그건 협박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림이 뭔지를 자기 입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공포 통치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작동하는 동안에는 그 단어를 입 밖에 안 냅니다.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공포가 더 이상 안 통한다는 자백이거든요. 여러분이 평소에 북한 뉴스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김정은 이 핵이랑 미사일만 자랑하는데 정작 평양 안쪽은 뭐가 흔들리고 있는지 그 그림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입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가던 그 그림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백성 두고 가는 그 장면이요.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만든 그 시스템에 가장 익숙한 측근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도 그 구조예요. 청년 간부 세대 4대 세습의 거위가 흔들리는 순간 김정은이 가장 먼저 챙길 사람은 청년 간부가 아닙니다. 측근 몇 명이에요. 그게 김정은의 의주 피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 내부 균열이 한국 안보에 어떻게 돌아오는가? 이게 마지막 층입니다.
세 번째 층 결과로 갑시다. 먼저 북러 동맹의 약한 고리부터요. 푸틴이 김정은한테 줄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통일부 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북한 대외 무역의 98%가 중국과의 교역이에요. 러시아와의 교역은 1%도 안 됩니다. 1% 미만의 경제 관계라는 건 결국 북러 관계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군사적으로 일시적으로 밀착했을 뿐입니다. 김정은이 푸틴한테 14, 영명 규모로 알려진 파병을 하고 무기 포탄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답례로 뭘 줬느냐? 마이지 29 업그레이드 안 줬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안 줬어요. 잠수함의 원자로 마땅한 동향이 없습니다. ICBM 기술, 군사 정찰 위성, 그런 핵심 군사 기술 이전 동향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방탄조끼 50만 개 만들어준 정도의 소소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푸틴이 김정은한테 줄 마음이 별로 없었다는 시각에 가깝습니다. 왜냐? 러시아 핵심 지도부가 북한 정권을 보는 시선이 있어요. 세습입니다. 사회주의권에서 저런 세습 체제는 사회주의의 망신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게다가 푸틴은 다 압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일제강점기에 소련군 대위였다는 거, 소련 군정이 한반도 북쪽에 들어오면서 김일성을 권력 자리에 세웠다는 그 역사, 이걸 다 아는 푸틴이 북한 정권을 대단한 정통성 있는 체제로 볼 리가 있겠습니까? 양치기 소년 얘기 아시잖아요.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 이 한번은 천군만마처럼 도와줬다고 고마워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도와달라고 외칠 때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그 양치기 소년 자리에 김정은이 점점 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 진짜 무서운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들어왔다는 거. 드론전, 포격전, 연합전력 운용. 이거 어마어마한 전력 강화입니다. 향후 북러 합동훈련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둘째, 더 무시무시한 건 북한 미사일 정밀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 정군 측 평가를 종합하면 초기 북한 미사일은 오차가 컸는데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러시아 측에서 이건 뭐냐? 클레임을 걸면서 북한이 실전 데이터로 계량했다는 분석입니다. 그 미사일이 정확히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평양 안쪽에 시한폭탄이 하나 더 깔립니다. 전사자 가족이에요. 14 영명 규모 파병 부대 중에 다수가 사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러시아 측에서 1인당 월 0달러 정도 지급됐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그거 가족한테 줬을까요? 안 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통치 자금이나 다른 곳으로 흡수됐다는 시각이에요. 김정은이 청년 군인들 모아놓고 직접 한 말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조국을 위해 싸웠다였습니다. 정신승리로 덮은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0살 안팎 자식이 죽검, 시신 담은 관으로 돌아온 부모는 두고두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처음에는 얼떨떨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갑니다. 왜 그 명분 없는 전쟁터에 우리 아이를 보냈을까? 그 1년치 봉급은 어디로 갔을까? 영웅기념관에 사진 한 장 걸린 거로 끝낼 일인가? 이런 질문이 평양 골목골목에 깔리는 거예요. 김정은은 그걸 전투위훈기념관 만들어서 영웅서사로 덮으려고 합니다. 학생들, 근로자들 강제 참관시키고요. 그런데 정신승리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침묵은 강요로 만들 수는 있어도 영원히 누를 수는 없거든요. 2025년 9월 네팔 청년 시위, 2024년 12월이란 시위, 둘 다 핵심이 경제였습니다. 47년이란 신정체제를 흔든 그런 시위가 노동당 3대 세습체제에서도 슬슬 싹을 키울 때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종 통일언론연구소 센터장의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 그 한 단어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에 그 붕괴라는 한 단어가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이제 짚으실 겁니다. 그건 김정은 이 간부들한테 한 협박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한테 한 진단이었던 거죠.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4대 세습, 김주의, 공포, 통치, 핵미사일 자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평양 청년 간부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100 지폐의 벤자민 프랭클린,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친구의 주검, 한 달 월급 한국 돈 1,100몇백 원, 외교관 친지가 들려준 외부 세계 얘기. 이 두 머리가 같은 평양에 있다는 게 붕괴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입니다. 물론 북한이 내일 무너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단어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다만 김정은 본인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왔다는 게 이 국면의 의미입니다. 80년 동안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던 단어를 자기 입으로 꺼냈다는 거. 그 한 가지가 이 연설에서 가장 무거운 신호예요. 네팔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이란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평양 청년 간부의 차례는 언제일까요?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우리한테 자동 통일이 아닙니다. 핵과 미사일이 누구 손으로 가는가? 14 영명 실전 경험 부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중국이 그 진공을 어떻게 메우는가? 이 세 질문에 우리 정부, 우리 군, 우리 정보 라인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평양 안쪽 그림은 김정은 입에서 새어나온 단어들로 짜맞춘 한 장의 퍼즐일 뿐입니다. 다음 국면에 어떤 단어가 또 새어나올지 그게 진짜 추적할 지점이에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평양 안쪽에서 또 어떤 단어가 새어나올지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